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옥 회장님께서는 발열이 나셔가지고 못 오셨고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님입니다. 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총희 회계사님입니다. 대신 지배구조연구소의 김호중 소장님. 그러면 예. 사회를 맡은 김우찬 교수고요. 제가 토론자 소개하는 데 소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토론자 한 분이 못 오셔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발제자님께서 조금 오고 하셨지만은 조금 토론 시간 더 많이 가져갔고요. 토론이 끝나면 이제 플로어에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민경 박사님께서 10분 토론해 주시고. 예, 좀 전에 소개받은 기업 지배구조 송민경이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이제 시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서 의견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제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단 발표하신 분의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일단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논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현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부분과 관련한 토론입니다. 일단 첫째, 중요한 주장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견 검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해서 이제 시기를 이제 좀 앞당기자는 말씀을 한번 주셨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사 보고서하고 사업 보고서를 이제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주주총회 일주 전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급적이면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는 편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감사보고서 공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에 주총 소집 공고를 주총 2주 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제공을 1주 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이 절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소집 공고가 주총 2주 전에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집 공고 시에 감사 보고서가 주주들에게 제공이 되거나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소집공고에 있는 재무제표 숫자들의 어떤 신뢰도를 이제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사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 소집공고에 있는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조금 의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가 조금 약간 의문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사보수 같은 것들은 성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평가가 가능한, 안건 분석이 가능한데, 그게 좀 불편하게 여전히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협회라는 ACGA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경렬에 걸쳐서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공개하고 국내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소집 공고할 때 감사 보고서를 제발 좀 같이 공개를 해서 소집 공고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정확도를 좀 확보한 후에 주주들이 안건을 분석하고 참관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막판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조금 소집 공고 이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실현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국내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 보고서를 주주총회 소집 공고할 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주주들이 뭔가 소집 공고를 제대로 분석할 기회를 주지 못했고 그것에 따른 책임이 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감사위원 후보들이 대거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둘 다 그 소집 공고할 때 같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선진국의 어떤 자본시장 관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주총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총 참석 주식수, 찬성 반대 결과, 찬반 결과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조금 검토했으면 싶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 실제 지급한 임원 보수 총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개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여전히 그 실제 지급한 임원 보수 총액이 적정한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총에서 허용한 그 보수 총액이 예를 들면 40억 원인데 실제 지급액이 20억 원이다. 그럼 이게 이제 적절한지 아닌지를 사실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40억 원이라고 하는 한도를 임의로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을 지급할 수 있게 좀 너무 임의적으로 보수 총액 한도를 설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보수가 상당 부분은 성과급이어서 성과를 달성 못해가지고 기본급만 제공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0억 중에 20억은 성과급이어서 안 주고 20억만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비중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공개해주는 편이 이사법의 적정성 판단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임원 후보에 관한 정보도 몇 가지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주주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적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사후보 추천 사유를 공개한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이사 후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또는 전체 이사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그런 기준과 관련해서 좀 임원 후보의 적정성을 이사회가 설명을 했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에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종족수 요건을 좀 어떤 일정한 요건을 둬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결 정족수 완화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데 도움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개선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하고 나서도 여전히 정족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쯤 이제 정족수 요건을 직접 완화하는 방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바람직한 개선 과제들을 충분히 이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총이 집중되는 것, 그리고 이제 완화하는 거는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격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도록 유도를 먼저 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정책의 충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주총 참석 없이도 이제 의결권 행사 가능하게 하는 전자투표, 성명투표 이거를 이제 보다 전면적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또 해외와 비교할 때 증권사의 역할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증권사가 이 의결 정족수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주주의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주총에서 해외 주주가 차지하는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같은 것들을 먼저 일단 고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뭔가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뭐 주주의 선진적 어떤 의결권 행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EU라든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개인 주주로 하여금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더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더 기업의 지배구조 시스템에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주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먼저 시행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구조 문제가 된다면 그때 여러 가지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정들을 완화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광중 변호사님 주주 제한 적격 주주 지주 요건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와 함께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작년 한진칼 그게 있었던 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요거는 당연히 병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조치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주제를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쉽게 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냥 절대 투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냥 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지분율인데 지분율은 어떤 회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를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뭐 300주 이상 투자하고 있다. 또는 미국처럼 2,000불 이상 투자하고 있다면 주주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도 개정안에 이런 구상면이 그거를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고 주제한 실제로 어렵게 하는 거는 5%를 사실은 굉장히 주제안에 따라 공시보다 크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병행함으로써 주제안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박수. 대체로 발표자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걸로 들렸고요. 다만 이제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저도 발제를 보면서 황 박사님께서 정족수 완화는 아니다. 다만 셀러 보팅은 유예할 때, 유예 조치를 할 때 완화 조건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그 당시 유예 조치할 때 조치를 알고 있지만은 지금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토론을 듣다 보면은 이제 개별 주주들이 어떻게 주주권 행사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위임장 대결, 기관 투자자가 위임장 대결할 때 과연 쉽게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우리 어렵지 않느냐,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한 토론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총희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잠시 다녀오냐고 프로문을 늦게 보내드려서 따로 프린트물로 지금 나가 있을 텐데 뭐 그냥 이 내용과 무관하게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는 걸 들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방금 뭐 사회를 맡으신 김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족수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년 이런 주총에 대한 고민이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김병호 의원실에서 주최했던 토론회라든가 CGS에서 주최했던 토론회를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플로어에서 이렇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면 회사에서 오신 실무자분들이 종종 발언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되게 좀 격하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게 작년에 그 기사로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3%를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제시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의견이지만 너무 탁상 공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계사를 하면서는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저는 이제 항상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가 야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6시만 되면 차가 막히고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 찰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실제로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장된 회사들이 이제 이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분들도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아까 발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회사들의 그런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계사 생활을 할 때 뭐 이런 회사들을 감사를 나가보면 지방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나 이런 데들은 아예 사장님이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주주총회를 일부러 8시에 한다. 왜냐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기 힘들게 하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회사들이 정말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이게 그래서 실무자들은 당연히 고생을 하고 그분들은 정말 노력을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최대 주주나 혹은 오너 혹은 그런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그런 방향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된 회사들을 저는 뭐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많이 보면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건 결국은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거래 자유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혜택 그래서 뭐 주식 거래를 할 때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다 보니까 그런 거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여되는 혜택에 비해서 회사들이 지고 있는 의무는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과연 철저히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정족수 미달에 대한 부담을 호소를 하지만 사실 감사나 감사위원이 선임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부결이 된다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뀌는 감사가 내가 원하는 감사였고 그 전에 있던 감사는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감사는 회사가 원해서 선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선임하려는 감사가 부결이 돼서 기존에 있던 감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이분이 제대로 된 감사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 감사가 형해화되는 걸 두고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큰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예전에 제가 감사위원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하고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위원이 부결됐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거래소에서 그런 상장에 대한 동태적 심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회사들에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또 상장된 주주들이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회사는 감사가 부결이 되건 감사위원이 부결이 되건 별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의결권 완화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먼저 이런 감사 제도가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나 이런 감사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회사가 그런 실질적인 페널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지 그런 어떤 회사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유인이 생기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마냥 그냥 의결권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는 항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상장이라는 어떤 혜택을 얻었으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무를 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기억하는데 어렵다, 주총 이런 것들 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역량을 쏟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회사들이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3%룰 때문에 이걸 완화해 주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2016년에 나온 판결 2016-22996 판결에서 이제 3%를 초과하는 주식수는 아예 의결 정족수 계산 시에 분모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주를 발행했던 회사에서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5,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3%룰 때문에 최대 주주가 300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결국 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가 아니라 5,300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5,300주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1,325주의 주주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제 결국은 4분의 1이라서 2,500주의 소액주주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000주 정도의 소액주주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50%의 소액주주 중에 한 20% 정도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으는 게 힘들기 때문에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맘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다가는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서 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그런 추가적인 소액주주 지분을 계산을 해봤는데 최대주주가 9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소액주주가 0.25% 지분만 참석을 해도 정족수가 성립이 되고요. 최대주주가 60%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는 7% 정도의 지분만 있으면 주주총회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족수 때문에 주주총회가 성립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업들은 뭐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다, 특상 공론이다, 그리고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조금씩 축소되고 정리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혜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기업들도 이제 상장에 따른 적절한 비용 부담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노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은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주주라든가 경영진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실무진들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부담은 저도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회사가 이렇게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도 더 뽑고 뭔가 어떤 제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주주총회가 되게 불필요하다, 요식행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족수 부담의 경감은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불이익을 좀 줘가지고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상장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진짜 상장 폐지나 이런 것들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또 소액주주분들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체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이나 이런 것들 더 앞당기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안건별 찬반 투표를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도 튀는 걸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사보고서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만 바꾸려고 해도 다른 회사의 사례를 가져와 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선구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의 변화가 되게 더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법이나 이런 시행령, 입법적인 측면을 통해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법적인 그런 규율이 싫다라고 하면은 먼저 좀 자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3% 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 감사 선임 불발의 이 모든 책임을 3% 룰에 돌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토론은 우리 대신 지도구조연구소의 김우준 소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먼저 황 박사님, 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3천여 개 주총을 보면서 지난 한 6년 동안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9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 발언 시간이 짧아서 지금 좀 줄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황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자주총회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로서는 큰 바람입니다. 이 책자의 자료에도 있듯이요. 입법례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지금 전자주총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회사법에 이미 명시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반 학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마일리스트 텔레비전인가요? 그렇게 댓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이제 실시간 소통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지금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좀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입법을 하게 되는데 버추얼 방식과 그러니까 순수 그 전자주주총회만 하는 버추얼 방식과 천장주주총회와 버추얼 방식을 이제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상법에는 사실 천장주주총회만 허용이 돼 있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면 상장사들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단계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현대차 주총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현대차의 그 변화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뭔가 좀 큰 일을 겪고 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개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보죠. 현대차도 이제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논문도 있더라고요. 한번 사고가 빵 나야 그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주총 겪은 것 중에 이 주주와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로 회사에서 찾아오면 현대차를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거기서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결과로 엘리엇 주주한테 이제 의결이 되게 된 건데요. 요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IR을 홍보실에서 IR 팀에서만 보통 주관해서 하는 거를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의학 관련된 임원이 직접 설명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주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전문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주총 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반기에 한 번이라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주들에게도 좀 더 책임 있게 어필을 할 수 있고 상장사 입장에서도 후보 세력을 좀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선순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 세부 경력 공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고 증발 공개 정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정보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만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주뿐만이 아니라 상장사분들께 혹시 상장사분들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사 후보를 올릴 때 사실 이 개개인 분들은 이사 후보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데 이사의 정책 최적화를 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다가 제가 이제 적시한 부분이 예로 든 부분인데 사실 한미약품 사례였습니다. 한미약품 사례인데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이 이제 임상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실패하면 이제 기업까지 확 떨어지는 이런 것 같은데 사회이사가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의과 전문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분이 또 제약바이오 의과 전문 후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상을 성공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관점에서는 맞는데, 근데 한의약품이 그 전에 이제 뭐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됐었냐면 늑장 공시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제 그걸 큰 홍역을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분은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전체 이사회 차원에서 본 견제와 어떤 내부 통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면 사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세부 경력을 이렇게 받고 판단하실 때도 꼭 이사회 전체 구성에서의 이게 최선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꼭 검토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좀 대안을 고민해 보면서 이 책자에도 좀 실었는데요. 그 해외,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점 관련해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 후보들별로 스킬셋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이사분께서는 뭐 CEO 경력이 있으시고 뭐 CFO 경력이 있으시고 재무 전문가시고 막 이렇게 캠프하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희도 사실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 주총에서 공시가 된다면 이게 한 방에 쫙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체크도 되고 동시에 이제 이사회 최적화 전체 최적화 차원에서 대개는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 매트릭스 이렇게 모두 스킬셋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제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주주 제한 이 부분을 분석하는 입장이 사실은 처음에 이게 1씩 달라고 2씩 달라지 않습니까? 작년 한 주간. 근데 그걸 놓고 이제 막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지 막 그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기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서 이거 정말 이게 그런 걸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주총 이게 실무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주총 주주 제한의 적격이 문제되는 게 맞죠. 맞는 게 이제 그 상장사 2,200개, 뭐 펀드, 뭐 스페 이런 거 빼면 한 2,000개 정도로 생각하면 연간 한 30개 회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0개 정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1%대밖에 안 되는 거죠. 주주 제한이 이제 1%의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주 적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게 이게 소수주주권을 보장하자는 건데 사실 이 문구에만 매이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주주 제한을 하시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주주 제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하나의 형태를 더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게 통과돼서 이렇게 한 30개사라고 그러잖아요. 30개사가 통과돼서 올라오더라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몇천 개씩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하나의 공식으로 이제 정착이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주주 제한이 들어와도 이사회 안건을 1호 안건으로 올리고 안건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이죠. 이런 그 굉장히 패턴화된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사회 안건을 두 번째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호 안건이 통과되면 2호 안건 자동되기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또 다른 굉장히 흔한 사례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건 간에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관상에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그래서 1인 이상이라서 회사에 하나 있고, 그래서 주주로 주주 제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6주 전에 하기 때문에, 주주 제한은 6주 전에 하고, 회사는 이제 2주 전까지 안건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별시키지, 이제 어떻게 폐기시키지,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죠. 그래서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는데, 1인의 감사를 둔다. 그러면 이제 정관이 통과되고, 정관을 먼저 이제 이렇게 결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 굉장히 흔한 방법이세요. 이 방법도 많이 되는데, 이제 상근 감사를 제안을 하면 감사위원회 바꾼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패턴화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주 제한이 이제 좀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으로 잡아보면, 제가 이제 지금 아까 9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는데, 다른 분 모르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2년 전에 쓴 칼럼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주주 제한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면 구글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주주 제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다
종이 한 장에서 다 이렇게 펼쳐지고 예를 들면 뭐냐면 아까 최희대 의원님이 이제 주주민주주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종이를 보면 그 종이 안에서 막 민주주의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주주 제안에 이제 제목이 있고 이제 근거와 논거와 타다 사례와 이제 그런 부분이 쫙 적힙니다. 그러면 토론하는 것처럼 TV 토론하는 것처럼 거기 반박 그 회사 측에서 반박의 논리가 쫙 적힙니다. 그래서 반박의 논거와 문제점과 대안감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URL 쫙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찬성해 주시죠, 반대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아까 그 SEC 그 말씀하셨지만 셀에서도 이제 그런 그 가이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트위터 이렇게 글자 제한이 이제 700자 내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주 적격 주주 제한 적격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이제 2,000불 이상의 어떤 개인이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충격도 받고 막 감동도 받고 막 이런 그런 건데요. 그다음에 또 주주 제안의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저희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실 뭐 배당이나 아니면 이타선임 관련, 경영 관련한 지배구조 관련한 겁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그런 게 정착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게 주주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주주 제한 관심 있으신 분 꼭 댁에 돌아가셔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프로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전에 허마스님 잠깐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왜 정족수를 완화하려고 하느냐. 특별히 김은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를 법무부 때부터 보셔서 황 박사가 변했다. 예전에 안 이랬는데 지배구조 개정 관련해서 같이 공청회하고 저희가 모시고 할 때 그때 의견이 같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왜 달라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사 논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고요. 박사 논문이 스키즈아웃, M&A한테 소수주주 보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넥센타이어 주총을 갔을 때 여기가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항상 올해만 제외하고 2020년만 선두를 뺏겼고요. 2019년까지 무려 20년을 항상 가장 먼저 주총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영진의 의지다. 아니 다른 이게 그 회계가 너무 힘들어서 3월 말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 연결재무제표를 쓰는 회사가 2월 중순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영자께서 우리는 무조건 1번으로 한다. 이거에 맞게끔 회계를 해라. 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주총을 하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결되고 나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았냐면 그 회사들의 자산 총액과 자본금 규모를 받았고요. 그 회사의 주주 분포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 회사가 2010총회를 또 했는지 부결이 됐으니까 그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또 했는지 자료를 그 국회에 있다 보니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좀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자산 총액이 작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회사들 중에서도 부결된 회사가 있었고요. 특별히 소액주주가 분산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문제된 회사들이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임시주총을 또 한 번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이 안 된 케이스들이 꽤 여러 건이 났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러면 이거 보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총을 다시 했는데도 부결되면 이거 보도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회사 입장에서 꺼린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2번이나 부결났다라는 게 알려지면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회사들도 쉬쉬한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회사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소수주주 보호한다라는 기본 방향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 의결권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라는 주장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의결권 제한은 여전히 감사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회사들. 그런데 이 주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2번, 3번 쏟아야 하는 회사들은 진짜 제한적으로
아까 송민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회사들에 한해서 감사선임 안건에 한해서는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플러스 그리고 또 지분이 너무 많이 분산된 회사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뿐입니다만 아마 이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이런 생각 하에서 조금 이제 타협책으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좀 의결권을 전촉수로 완화해 주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은 그 오신환 의원 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에 있는 동안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원 입법을 서포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을 담아서 오신환 의원님 법안 발의할 때 좀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차피 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 20대 국회 폐기 다 되니까 그럴 때 저의 생각과 또 다른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합해지면 더 합리적인 분들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큰 방향에서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자료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